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정책 K 1부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한미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습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가을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야외 기동훈련도 진행합니다.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한미는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능력 제고를 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하여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 날 자신의 SNS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해온 국가에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며 취소까지 고려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 선결 요건으로 요구해온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취소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린 다음 날 취재진의 북미 대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시점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광복절부터 사흘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덮쳤는데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차오른 물이 넘실댑니다. 빗물을 퍼올리는 와중에도 거센 비가 몰아칩니다.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떠밀려갈 정도입니다. 광복절부터 사흘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많게는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와 부산 강서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덮쳤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관측된 건 올여름 들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제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통영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다치는 등 현재까지 사망 1명, 부상 4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또 집중호우 관련 신고가 2,000건 넘게 빗발쳤고 모두 162명이 구조됐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가 그치고 피해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고립된 주민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선 이재민 구호 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남, 광주, 부산, 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피해 주민 긴급 생활안전 지원 등에 투입합니다. 아울러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식수와 생필품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잠시 후 을지1 제3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엇박자다, 충돌이다. 당연히 논쟁이죠.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의견을 또 감론을 막 내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돼요. 전에 제가 이게 생산적 일자리를 각 부처별로 다 발굴을 좀 해보라고 지시했었는데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장관님들은 저번에 제가 이거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각자 챙기고 있나요?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체납관리단처럼 투입 비용보다도 편익이 훨씬 높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직 저희가 100명이 더 부족합니다. 왜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료주의 병폐 중에 하나예요. 그 지자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돈 버는 공무원의 원조는 지식기산처입니다. 저희 특허심사관이 연봉이 8천 정도 되는데요. 1인당 연간 4억 5천을 벌어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여기 경계선 못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아직 환자들이 많지 않나 봐요. 국가의 제1책무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과업을 재난 현장에서 온몸으로 감수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영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다른 아픔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상선이 전 세계에서 쓰는 데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의 장점이 뭐예요? 원래 1년 쓰려고 했는데 5년을 쓰고 있다고. 수명을 다하면 운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입니다.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들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잠시 후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국무회의는 을지훈련 중에 진행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국무회의 생중계 항상 매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체 생중계는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을지훈련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같이 겹치게 되면서 또 을지 연습의 그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 생중계는 오늘은 생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얼마 전에 광복절 경축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도 했지만 광복절과 의지 연습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까지 사실 중대한 사안들이 좀 한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이제 국가 안보나 핵심 전략 자산이라든가 어떤 국방력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경남 지역에서의 호우 피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뭐 거제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사망자, 부상자까지도 나오고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좀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단은 대통령께서 그 모두 발언에서도 좀 당부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연히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빠른 복구가 이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하는 내용들이 국무회의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렇죠.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 계신 분 네, 지금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을지 국무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제1회 국무회의를 선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1회? 국무회의, 을지 국무회의. 을지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을지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을지 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됩니다. 또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릅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입니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 어젯밤에 거제 다녀오셨죠? 네. 네. 지난 주말에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극심한 가뭄을 겪던 일부 지방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가운 비이긴 한데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다녀오시긴 했는데 거제를 포함해서 피해가 큰 지역에 피해 대책, 복구 대책을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겠습니다. 댐이나 저수지, 또 하천 제방, 하수 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서 기후 예측 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후에 잘 수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 보다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또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통 같은 국가 안보도 또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는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운명 공동체들입니다.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합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또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지죠. 국민의 삶의 개선, 또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내란을 이겨낸 주권자가 탄생시키는 우리 국민 주권 정부도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안시민은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는 을지훈련으로 인해서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자, 오늘 모두 발언 주요 내용에서 우선 을지 1 국무회의를 선언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 국방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두 발언을 시작했어요. 예, 지금 그 전쟁 양상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우리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점점 그 전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국방력을 갖추고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안보가 우리의 경제화하고도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또 좀 너무 우리는 이제 색깔론에 치우치다 보면은 경제 논리와 이거 좀 다르게 떼어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네. 경향이 있지만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한반도에 그런 불안이 커다란 요소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라든가 우리 내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보와 평화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의지훈련 통해서 우리가 뭐 매년 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어떤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하고 어떤 것들이 또 개선해야 될지 보완점들 이런 것들을 잘 챙기면서 그 전작권 환수하고 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요. 네,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 강조했어요. 네, 일정대로 이게 막힘없이 이걸 꼭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도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또 이제는 그 우리 많이 알려졌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이라든가 그런 방산 체계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한미 동맹.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력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동맹이 굳건해야 우리의 안보 근간이 더 튼튼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힘을 갖춰야만 동맹으로서도 또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뭐 너무 빈약하게 그렇게 하면서 우린 동맹이야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에 예속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동맹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까지 좀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또 하나 짚은 부분은 지금 거제 비 피해가 큰 상황이라서 복구 잘 챙겨달라 강조를 했고 또 요즘 폭염, 가뭄 이렇게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여기에 이 극한 재난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점도 짚었어요. 예, 사실 이제 이 기후 위기라는 게 너무 좀 체감이 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몇 년 전에도 서울에서도 이제 지하가 다 침수돼서 시민들이 많은 목숨을 잃었고 지금은 거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뭐 비가 내렸다 하면 이 국제성으로 한 번에 쏟아져 내리고 네. 그리고 폭염에 되게 이제 취약계층들이 힘들어하는 데다가 일하시다가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뭐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뭐 많은 어류가 폐사를 한다든가 우리 밥상 물가까지도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물가 그리고 목숨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 정도의 우리 삶의 질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문제가 기후 위기가 됐는데요. 예. 이제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예보 체계라든가 안전 체계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 의식이 많이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술이 또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가 또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정부가 어떤 관공서와 이제 공공기관에 그 시스템을 접목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끔 그걸 깔아주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지자체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지하차도 참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밀집 지역 이제 호우가 여기에 올 것이고 지하차도는 이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어떤 신호등을 막아버리고 이런 체계를 연결지을 수 있게 AI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루빨리 이게 각 지역마다 전부 도입이 될 수 있게끔 네. 이게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국무회의 관련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듣고 오겠습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 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네, 경축사 주요 내용 들어봤는데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매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먼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뭐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것이 언제나 무게감을 갖긴 하지만 특히 이날은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와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죠. 건국절 논란 같은 것도 늘 있지만 광복절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와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라는 그 정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지금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책임을 다짐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곧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 광복절 경축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최근 경축사들 과거에 이렇게 짚어보면은 뭐 남북 평화라든가 신뢰 회복, 과거사 기억이 얼마나 뭐 중요한 건지, 그리고 과거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또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걸로도 활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외교적으로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 쭉 보면은 보통 통일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경축사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민주진영이라고 하면은 이미지적으로 조금 오해가 있긴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광복절 경축사는 매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해 국정 운영의 방향이 읽힌다라는 점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메시지에서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 미래를 비출 새로운 빛을 찾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이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올해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열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조명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게 이제 빛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빛들이 있었느냐. 광복의 빛이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 이런 단계들을 거쳐왔다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또 다른 빛이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뭐 대북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워낙들 많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보면은 서로를 존중하자라는 식으로 포용적인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좀 불필요한 대결을 자제하자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도 짚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의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찾아서 환수하겠다. 이 관련해서 친일재산 조사회가 16년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친일파 후손이 이미 재산을 다 팔았어도 어떻게든 찾아서 환수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특별법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게 친일파 후손들이 그동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현금화 이미 했다. 우리는 매각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매각을 했지만 그 대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땅으로 갖고 있느냐 돈으로 갖고 있느냐 다른 물건으로 갖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네. 그래서 그 처분 대가까지도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까지도 환수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친일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가 그 뭐 식품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내부 신고가 많이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포상을 제도를 하면 신고자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 이제 올해 광복절이 특히나 이 민족 반역자라고 하죠. 이 친일파 매국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네. 그런 때가 됐는데. 이거는 뭐 어떤 단순히 과거에 대한 복수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목숨 바치신 분들은 지금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고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럼 그 자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어떤 독립운동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대대손손 어려워진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예우를 다 해주지 못한다면은 어떤 사회의 공정,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에 이것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친일이라는 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뭐 민중으로 살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좀 방관을 하는 이 정도 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이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든 걸 장악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이런 네.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겨눈다는 점에서 이번에 좀 이기조사위의 그런 활동에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경축사에는 남북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기를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서로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자 평화를 강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어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포용적인 평화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어떤 지금 사실 이렇게 갈라져서 살게 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어떠한 인식과 규범이라든가 그런 제도성에 대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간극은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적대성 같은 걸 좀 하나씩 줄여나가고 함께 마주보자라는 걸 제시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안정적인 평화 공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긴장과 갈등을 좀 통제해야 이게 결국에 우리 그동안 연평도 주민들도 너무 고생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긴장과 갈등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구호로만 외치고 하지 말자 이걸로는 의미가 없으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네. 뒷받침해줄 제도 그리고 그런 확전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어떤 이게 순간적인 도발로 모든 전쟁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도화가 필요하겠다. 근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려면 북한의 호응도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세 번째가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인데 한반도 평화가 이제 동북아 안정과 핵 없는 세계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또 경축사에서는 대일 메시지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을지 보고 오시죠.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이 된 만큼 새로운 관계도 중요한데 지금 일본의 진정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수위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측을 꽤 배려를 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말은 놓치지 않는 좀 그런 굉장히 좀 균형점을 잡느라 노력을 네.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셔틀 외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에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신뢰에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덧붙인 거죠. 신뢰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당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두 나라가 믿어보자라고 하면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오자면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진정성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일 관계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 네. 요 얘기를 또 예시로 들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일본이 용기를 가지고 같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시절도 있지 않느냐. 그걸 좀 같이
상기시켜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되 또 과거를 놓치지 않고 함께 짚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이 좀 이번 발언에서 주요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무회의 모두 발언부터 광복절 경축사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외신 전해드립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볼리비아에서 개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산 로켓 축제가 열렸습니다. 반려견들은 형형색색의 개성 넘치는 옷을 입고 주인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며 경주에 참가했는데요. 산 로켓 축제는 14세기 성인 로케가 병에 걸렸을 당시 한 개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다는 가톨릭 전승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의 수호 성인을 기리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에서는 반려견들을 위한 축복 의식도 진행됐습니다. Hoy es un día muy especial para estos nuestros. Ella es mi pezinieta, es la hija de mi hijo. Él está en el exterior, entonces nosotros la cuidamos aquí y es como una hija más para nosotros. Por eso hoy la festejamos, hoy es su día. Ella tiene 5 años ya acompañándonos en la familia. Prácticamente su llegada ha sido una bendición para nosotros porque estábamos todas ya tristes y ella ha llegado como una almita nueva para recuperarnos, para liberarnos de toda tristeza que teníamos. 최근에는 이 축제가 볼리비아의 유기견 문제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삐뚤어진 미소와 듬성듬성한 털, 길게 늘어진 혀까지 조금은 특별한 외모를 가진 반려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선발대회인데요. 진주 목걸이로 한껏 멋을 낸 퍼그부터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는 반려견까지 못생겼지만 사랑스럽기도 한 이 강아지들은 모든 모습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That is a really funny question. I think that those of us, especially that have pugs, we know that they're so ugly, they're cute. So I think it just goes back to that phrase where they're so ugly, it turns adorable again. I've had him for 4 years, and I'll tell you what, I think this dog is really special. I think some dogs are born and put on this earth to teach people things, and I think that Scooter is one of those teachers. He teaches people about compassion and about patience and about tolerance. 가장 못생긴 개 대회는 처음에는 작은 지역 축제 이색 행사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구조견 입양을 장려하고 장애나 특별한 외모를 가진 반려견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서 깊은 그랑플라스 광장이 거대한 꽃 카펫으로 변신했습니다. 올해 디자인은 일본 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인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모티브로 꾸며졌다는데요. 15개 품종, 10가지 색상의 달리아 약 50만 송이를 사용해 거대한 파도를 표현했습니다. 달리아는 멕시코 고지대가 원산지로 높은 기온에도 비교적 잘 견디기 때문에 35도까지 치솟은 브뤼셀의 폭염에서도 화려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For the flower carpet we are using dahlias. Dahlia is a very strong flower. It's original coming from the Mexican highlands, and it's used to temperatures like this. It's very heat resistant. So that's why they're so happy here in Brussels that the people from Loonhout is delivering those dahlias to them to prepare this flower carpet this year. 이번 행사는 벨기에와 일본의 수교 1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았는데요. 관광객들은 광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꽃 작품을 사진에 담으며 한여름의 장관을 즐겼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택 공급을 영끌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연결을 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네, 마른 수건 짜듯이 영끌에서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번 주택 대책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국토부 장관님이 표현하는 데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최근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있어서의 주택 가격이 트리플 장세라고 하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런 부분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량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줄어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조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사실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다는 그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급에서는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향후 2, 3년간 아마 공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어서 유동성은 많이 늘어나는데 당장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감들이 또 재건축 현장이나 재개발 현장에는 이주비와 관련해서 사실 충분한 자금 유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의 불만감을 조기에 해소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공급 물량 확보 그리고 기존 공급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여기에 있는데 그렇죠. 공급 기간은 얼마나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네, 공공택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37개월, 약 2년 7개월을 단축시키는 대폭적인 단축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서 가장 주요한 어떤 대상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착공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이제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7년에 내년이죠. 착공분은 미분양 매입 확약이라고 해서 만일에 미분양이 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성과 대단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확약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 제공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민간 택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범정부 특별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총리 주재로 해서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 그리고 국토부 1차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마 정부가 발표한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충분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좀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공급 대책이라는 게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약간 시차가 있기 맞습니다. 마련인데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포모 현상을 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는 충분히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충분하게 매수 심리, 즉 여기는 매매나 전세나 월세 시장에 몰려들고 있는 수요층들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연끌 매수라는 단어가 충분히 이제 많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이나 전월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작은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출에 대한 절벽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이제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착공 이후에 정말 정부가 약속한 대로의 실행력을 보여주고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그러한 대책들의 성과로 이어져야만이 이 부분들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정부의 의지가 있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10만 호를 공급하게 되는데 부지가 어딘가요? 네, 그 부분이 이번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그쪽에 있어서 아마 서울 시내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곳은 지금 우선적으로 염창동 이쪽인데요. 이쪽에 한 1,000호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계획을 잡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덕소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가장 큰 물량 21,700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그쪽에 장지동에 4,500호 등 전체적으로 2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기에 올해 안으로 아마 또 추가적으로 73,000호를 더해서 3, 4년 내에 착공에 들어갈 물량 자체를 10만 호를 만들겠다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입지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선정된 이유로서는 아마 청년이나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어떤 공급에 좀 방점을 둔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보니까 역세권 등 교통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입지가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직주 근접의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택지를 지금 선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고 오시죠.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뭐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등등 여러 영역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그래서 결혼해놓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 분야 모든 걸 다 취재해가지고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전수조사를 제가 총리님한테 부탁해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면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결혼하면 권장을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정책 대출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 이 문제 개선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도 강조하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청년 계층과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쪽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현장에서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 소득 요건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사실 그돈 대출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에 한 명이 일반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버팀목 대출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확보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이 미혼의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예를 들어 8,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있기 때문에 실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맞벌이 부부를 하는 경우에서는 이 부분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안전한 어떤 주거의 공간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혼인신고 후 소득을 합산하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이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 오는 10월부터 아마 적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6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전세를 얻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요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곧 지금 실행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보실 것을 시청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청년층을 위해서 청년 보편형 전세 임대도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네네. 기존의 전세 임대 제도가 있었는데 네네.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공공임대 새로운 유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또 현장에서는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택의 품질 문제라든지 또 공간의 좀 여유 공간의 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리고 해당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보편형 공공임대는 우수한 입지와 그다음에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 부분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이 부분들은 상당히 현장에 있어서도 청년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에서 역점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 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네. 민간 공급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쪽에 있어서도 이번에 대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면 공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모두가 공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 방안을 갖다가 확충시킬 수 있는 쪽을 내놓았다는 건데요. 네. 민간 쪽에 있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주비 대출 개선이나 그다음에 그 공공기여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가격을 충분히 현실화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재개발 조합의 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 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물량으로서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의 초기 동의율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걸림돌을 낮추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공급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식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 발굴도 시급한 문제인데 네. 근데 지금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들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 부분은 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심의 추가적인 어떤 택지 공급 확보가 도심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에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어서 접해 있는 혹은 또 서울 내에 있는 이런 그린벨트가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구체적인 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곡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은곡동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서울 외곽 지역의 어떤 녹지 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곡동이나 이런 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인근 그리고 하남시의 간북지구 등이 이제 예전부터 거론되는데 이 부분에는 사실은 최근에 와서 또 많이 빠진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서울 도심의 용산 쪽에 미군 기지가 이전되고 난 뒤에 용산공원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사실 그 서울시와의 관계가 지금 협의가 조금은 이거덕거리는 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좀 뉴스를 갖다 좀 챙겨 보니까 오는 그 8월 20일 날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함께 만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뉴스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워낙 극명해서 어떤 식으로 만났을 때 논의가 오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실 그린벨트와 관련 해제와 관련해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장관에게 있는데 우리 그린벨트가 사실상 본래 그린벨트로서의 본래의 효용을 다하지 못한 곳에 대한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충분히 주택 공급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국토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해제 권한을 전적으로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지구로서 충분히 개발 활용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또는 교통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 장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서로 논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즉 국민들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목표를 향해서 공동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들이 서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협조를 끌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금융 지원을 크게 늘리는 대책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제가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주택 공급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게 부동산 PF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가계대출 억제라든지 사업비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약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PF 보정 이 부분에 대한 자금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PF에 대해서 공적 보정 공급 규모를 올해는 23조인데 내년에는 33조까지 10조 원에 대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주비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운영자금이나 비사업자 사업자 자금 등 공급 단계별로 공급 지원을 강화하고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기존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에게는 충분한 문턱을 낮추어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든지 LTV나 DSR 등 핵심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를 하되 투기적 대출이나 이런 데서는 점검과 회수를 지속하긴 하는데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 있어서 사실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이 부분은 총량 목표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도 많이 반겨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년 등 실수요자의 세심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청년 미래 보금 자리론 신규 도입 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금융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창구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정부가 조금 입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공급대책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경남 지역은 연휴 동안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경남 거제는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900mm를 넘어섰습니다. 남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 5에서 50mm, 제주에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에서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청 남부에 5에서 30mm 안팎이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최고 60mm로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전남과 경남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 광주, 대구 32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브 정책 K 1부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